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고 스터디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제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까? 이제는 질문이 중요한 세상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호 호몽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AI 관련되는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 책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라는 책에 이어서 제가 한국 강사신문에 칼럼을 계속 해오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했던 책이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이었죠. 예. 뭐 그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목표 자체가 제 책에도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이라고 이랬었지만은 일반인들한테 쉽게 인공지능을 가이드하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어렵게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업무에서나든지 일상에서 쉽게 AI를 쓰면은 그만큼 또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업무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의외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항상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은 인공지능 알고 계세요? 쓰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쓰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쓰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인공지능과 같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미 스마트폰 앱에 95% 이상은 전부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전부 다 탈바꿈을 했습니다. 보이스 활용이라든지 사진 촬영,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앱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화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쓸 뿐입니다. 그러면 나 모르고도 이때까지 잘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 강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배울 게 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알면은 그만큼 더 인공지능이 재밌고 유용하고 실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90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한 5년 동안 그것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세대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뭐 90년에 인터넷을 정확하게 안 것은 아니지만은 한 1년 정도 뒤에 저는 인터넷을 알고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95년도가 되어 갈 때도요, 인터넷을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95년도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우리 요새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회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PC 개념도 사람들한테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한 부서에 컴퓨터가 하나 있고 프린터가 하나 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대기업조차도. 그런 시절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은 사실 좀 낯설었던 개념인데, 저는 그 당시에 미리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을 따고 앞으로 세상은 무엇인가 아는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정보나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게 경쟁력이다. 그래서 제가 한참 떠들고 다니던 용어가 중요한 것은 what이 아니라 where다. 무엇이 아니고 어디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게 벌써 90년이니까 3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네요. 그 다음에 큰 변혁이 한번 어디서 왔냐면 스마트폰이 또 나오고 나서죠. 옛날에 컴퓨터는 뭐 책상 위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도 항상 예전에 이렇게 2000년도 초에 다니면서 컴퓨터가 내 손아귀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을 기억하는데 뒤가 약간 둥그스럽게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탐스러운 그런 물건이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얼리 어댑터였으니까 스마트폰을 뭐 누구보다도 빨리 그것을 샀었죠.
사실은 그 전부터 스마트폰 이전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셀빅이라는 PDA 폰이 있었는데요. 저는 2000년에 이미 셀빅이라는 PDA 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폴더폰을 쓰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 PDA 폰이라는 게 뭐 셈이지만은 일종의 타블렛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조금 인터넷 검색도 되고 이런 기능이 있어서 그게 탐나서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PDA폰이 크기가 엄청 커가지고 일반 폴더폰 쓰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망치를 들고 다니냐, 벽돌을 들고 다니냐 이런 소리도 좀 듣고 다니는데, 그런 제 성격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당연히 일본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 동료라든지 뭐 선후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이 뭐 휴대폰이란 게 전화 기능만 되면 됐지 뭐 다른 기능이 뭐 필요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 20년이 안 됐습니다만은 17년 정도 됐네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 이제 스마트폰 쓰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폴더폰 쓰는 사람 주위에 구경한다는 게 저는 최근에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능이 없는 전화를 들고 다니는, 아예 뭐 전화기를 안 들고 다니는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만큼 일반화돼 버렸죠, 전 세계가.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는 사람, 어렵다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가지고 있죠. 똑같이 생성형 인공지능, 뭐 챗GPT로 대별되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처음 여러분한테 나온 것은 2022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직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알고는 있지만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의 95%가, 스마트폰 앱의 95%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데스크탑에 많은 또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인공지능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이 강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 즉 LLM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렇지만은 저와 인공지능의 인연은 사실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인 딥러닝 포 머신비전이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호연지지라는 AI 머신비전 전문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딥러닝은 가장 빠르게 B2B 분야에서 먼저 왔고 머신비전에서 일찌감치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적용됐냐 잠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자동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분량을 잡는데 분량이 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감, 옷을 만드는 옷감, 이런 부분에 올이 하나 튀었다든지 합판에 금속 칩이 박혔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 문양에 있는 필름에 어떤 디펙트를 하는데 어떤 결함이 벗겨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페인트가 칠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베이스 자체가 뭐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노란색 이런 베이스에서 있는 게 아니고 뭐 옷감이라든지 합판이라든지 이런 거 나름대로 다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의 분량을 찾아내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 분야였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딥러닝이 그 이미지들을 학습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는 기술들이 10여 년 전에 등장을 했었죠. 물론 원천 기술은 그 전으로 넘어갑니다만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게 10여 년 전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24년 말에 사실은 머신비전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대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련되는 부분에 일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모든 문의사항들을 가지고 아주 쉬운 것이 아니면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래 가지고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 LLM을 처음 만났을 때
남들보다 쉽게 좀 호감이 갔었고 그런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제 하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저를 소개할 때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는데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라는 책을 마지막 마무리했던 시점이 챗GPT가 나오고 난 그 직후인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제 지인을 통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처음 소개를 받았고 제가 소개받자마자 뭐 밤을 꼬박 세우면서 이 경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 시니어 인플루언서 관련되는 책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딱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 작가로서 욕심이 이 부분을 안 넣으면은 좀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공부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 AI 기술과 친해지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장을 추가를 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지금 모습하고 저 책에 나오는 캐릭터 모습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시니어를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를 잡아넣고 싶었어요. 저는 즉 염색을 안 하면 흰머리가 나지만 평소 때는 항상 염색을 하고 까맣게 이렇게 해가 다니는 입장이니까 시니어의 모습보다는 좀 젊게 다니고 싶었는데 사실 그 당시 시니어 인플루언서라는 명칭도 마케팅에 좋겠다 해서 후배들이 시니어라는 단어를 넣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게 마케팅상 도움이 되겠다고 저도 찬성을 했고 그게 또 어필이 돼가지고 출판사하고 제가 투고한 지 일주일 만에 계약하게 되는 행운도 따랐었죠. 근데 저 시니어 인플루언서 캐릭터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누구나 예상하겠지만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던 캐릭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미드전에 의해서 생산되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미드전이라는 툴 자체에 저도 익숙하지 못했고 이래서 저 캐릭터 탄생하기 전까지 100장 넘어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게 탄생하면서 이거다 이래가지고 바로 캐릭터로 선정했고 제가 출판사하고 표지를 같이 협의할 때도 제가 이런 취지로 이 캐릭터를 했으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이 캐릭터를 써서 제 표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출판사도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미드저니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처음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술 전람회라고 해야 되죠. 출품을 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스페이스 오페라가 그 작품을 그리기까지 작가가 수상을 하고 난 뒤에 그 작품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려졌다는 것을 나중에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그 작품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스페이스 오페라를 그리기까지 작가가 1000여 장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나름대로 대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으로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징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저 시니어 인플루언서다라는 책을 쓰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뤘고 제가 책을 홍보하면서 만났던 한국 강사신문에서 이 책을 보고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칼럼을 써달라는 또 의뢰도 받고 해서 아주 좋았던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정확하게 말하면 LL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챗GPT는 나온 지 2개월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틱톡도 대단하다는데 그때 그게 9개월 만에 1억을 넘었었거든요. 또 인스타그램 이쪽은 30개월 만에 넘었었죠. 세상은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챗GPT의 어떤 힘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LLM의 가장 대표 주자인 챗GPT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챗GPT 아시죠?
근데 사용하세요. 매일매일 사용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요, 알기는 아는데 쓸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19입니다. 근데요, 바로 얼마 전, 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챗GPT에 검색 엔진이 탑재됐어요. 몇 개월 전에 안에 검색 엔진이 돌아가면서 실시간 정보도 알려주는데 왜 그래? 맞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검색 엔진을 대체한 기능들이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추측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오픈 A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빙 엔진이 탑재됐을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이렇게 챗GPT를 열어보면은 지구 마크가 표시되면서 검색 엔진이 이렇게 같이 뜨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네이버나든지 구글에서 검색할 필요 없이 챗GPT에서 바로 검색하면은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뭔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네이버나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사항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창이 어떻게 나옵니까? 검색어를 딱 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즉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구글 마찬가지죠. 여러 개의 검색 단어 관련된 것들이 리스트가 쫙 뜨죠. 그 중에서 대충 제목을 보고 이게 내하고 적절할 거다 생각해서 다시 들어가서 보고 바로 맞으면은 뭐 흔쾌히 내가 그 정보를 검색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또 돌아와서 또 다른 것을 또 클릭해서 보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게 우리가 무려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난 뒤에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행위였어요. 근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검색 엔진은 일문일답입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바로 그 답을 줘요. 그러면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나온 질문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답이 나오니까 얼마나 시간 절약이 되고 편리합니까? 이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정답이 100%딱 맞는 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마치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얘는 세상에 많은 정보를, 뭐 대부분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정보가 되겠지만, 그것을 학습시켜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것을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갖다 조립을 해서 결과를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세상에 없는 정보를 줄 때도 있고, 진실처럼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거짓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답니다. 그것을 공식 용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 합니다. 원래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뭐 마약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어떤 환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박태원 교수가 AI 강의라는 책에서 할루시네이션을 뻔뻔한 거짓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해서 할루시네이션을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데, 챗GPT가 처음 나올 때 이 할루시네이션이 아주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지스함을 가지고 일본을 격퇴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서술해줘 이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아닌 이지스함을 가지고 일본군을 격퇴한 이야기를 아주 뭐 장하게 잘 써줬습니다. 이지스함이 현대에 있는 군함인데 그걸 조선시대 때 썼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썼어요. 챗GPT 3.5 시절에. 그 다음에 그 세종대왕 맥북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세종대왕이 화가 나서 집현전 학자들한테 맥북을 집어던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러면은, 진짜 세종대왕이 맥북으로 집현전 학자들한테 던졌다는 그런 말로서 길게 또 글을 써요.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애플의 맥북을 세종대왕이 썼다는 게. 근데 지금은 챗GPT 4.5가 현재 버전이고, 뭐 최신 버전은 아닙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챗GPT 4를 쓰는데,
할루시네이션을 여러분들 만들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챗GPT를 포함한 LLM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뭐 분명한 것은 아직도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생성형 인공지능 LLM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인터넷이 처음 올라올 때 무엇, what이 아니고 where, 어디가 중요하다. 저는 지금 강의를 할 때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자 합니다.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고 스터디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제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해야 된다. 뭐 엔지니어링까지는 필요 없고요. 프롬프트를 잘해야 된다. 이 프롬프트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입력창에다 글을 적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을 프롬프트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잘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는데, 잘못하면은 그만큼 시간 손실이 많아요. 혹시라도 챗GPT든 클로드든 다른 LLM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까? 제가 항상 강의할 때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다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 않아요. 대부분 힘들었다, 바로 안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포기할 때도 많았다, 이런 질문. 이게 바로 질문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칼럼에 쓰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짧은 질문을 해가지고 나오는 대답도 많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85%의 사람들은 단순 정보 검색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퍼플렉시티라고 있는데, 그 퍼플렉시티가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최적의, 현재 버전으로는 최적의 LL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챗GPT도 마찬가지고요. 단순 정보 검색에 의해서 쓸 때는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단어 한 자만 쳐도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뭐 제안서를 쓴다거나든지 어떤 블로그를 쓴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프롬프트를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결과물을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뭐 아주 비싼 돈을 들이고 프롬프트 전문가한테 가서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참 중요하구나, 제가 뭐 요즘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이제는 질문이 중요한 세상이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때 책을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은 직관적으로 어떤 질문을 잘 할 수 있습니다.